한중 외교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12일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 의원 7명이 베이징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주한대사 한마디에 외교적 교류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방중 비용을 중국이 내는 등 뇌물성 외유이자 굴욕 외교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쟁점이 유사한 현대자동차 쟁의행위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개별 노동자에게 조합과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폭락하는 사태가 또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종목들의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 난민을 태운 어선이 그리스 앞바다에서 전복돼 79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내전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인은 늘어나는데 난민 정책은 더욱 강경해지면서 비극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며칠째 천둥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예보됐지만 내일부터는 소나기가 물러가면서 본격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오늘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나기는 오늘까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최근 연일 내리는 소나기는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상층에는 아직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데 하층 기온이 크게 상승하는 게 원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력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고 벼락과 우박이 동반되게 되는데요. 오늘은 동쪽 지역, 특히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의 강력한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소나기가 그치고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기가 안정됩니다. 소나기는 물러나지만 대신 기온이 크게 치솟을 걸로 보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내일 낮 기온이 29도, 토요일인 모레는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32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다만 이번 더위는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아니라 습도가 낮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볕더위입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더위인 셈입니다. 하지만 야외에서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는 등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던 현장을 다시 돌아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폭우로 침수됐던 전통시장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명준 기자. 네, 남성 사계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 8월 추석 대목을 앞두고 폭우에 직격탄을 맞았던 남성 사계시장입니다. 낮은 지대에 있어서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빠르게 물이 차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지난해 폭우 피해가 발생한 뒤 도로와 인도 경계 지점에 배수구를 설치하고 이렇게 지대를 높이는 공사도 이뤄졌습니다. 대략 도로 과속 방지턱 정도 높이인데요. 하지만 정작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보행자들이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갈 만큼 다소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당시 피해도 바로 이쪽에 있던 점포들에 집중됐습니다. 지난해 8월 폭우 때 시장에는 제 가슴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라 점포 130여 곳의 절반에 가까운 50여 곳이 침수됐습니다. 좁은 골목에 추석 선물 세트와 집기류가 널브러져 있었고 복구하는 데 길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점포를 복구하고 영업을 재개하기까지 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 시장을 떠난 상인들도 있는데요. 차도와 가까운 곳에 점포가 있어서 특히 큰 피해를 본 상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목 정도 높이로 왔으니까 이거 서시에서도 사실은 효과가 없었어요. 이것도 실내 하수구 역류하는 바람에 시간을 약간 버는 것뿐이지. 네, 올해도 폭우가 예상되는데 지자체들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청은 시장 점포 100여 곳에 물막이판을 설치했고 다음 달이면 90%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 들어찬 물을 퍼내는 양수기도 2,100여 대가량 준비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들은 이런 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막이판과 양수기는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1시간에 140mm 넘게 쏟아지는 집중호우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겁니다. 인근 사당천 수위가 높아졌을 때 역류하는 물을 막아낼 만큼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이 시장 초입의 배수구는 2개에 불과했고 결국 배수구 역류와 침수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기후변화에 맞춰 배수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제 시장 초입에 배수구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상인들의 불안감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또 배수를 위해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지하 인공수로 하수함거 추가 설치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검토 용역 단계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좁은 골목에 점포와 집기가 몰려있는 전통시장 특성을 고려해 최악의 경우 사람만이라도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전 교육도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남성 사계시장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쟁점으로 관심이 집중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에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의 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은 가담 정도와 그 지위를 따져서 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단의 핵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앞서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손배소 사건은 노란봉투법 내용과 핵심 쟁점이 유사해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재판부는 조합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건 인정하면서도 쟁의 행위와 관련해 개별 노동자의 책임 제한은 각 조합원의 지위와 역할, 참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쟁의 행위와 관련한 노동자의 책임을 각기 다르게 따져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010년 12월 9일까지 이들 조합원의 울산공장 1, 2라인 점거로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입었다며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이번 대법원 선고와 달리 민법상 공동불법 행위자는 모두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대차가 청구한 20억 원을 물어줘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각 조합원의 의사결정 참여 정도와 지시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개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어질 하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쌍용차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에 동참했던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앞서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여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앞서 금속노조가 2009년 쌍용차 지부와 총파업에 돌입하자 금속노조 차원의 투쟁으로 전면화 방침을 정한 뒤 파업에 나섰습니다. 이후 쌍용차는 쌍용차 지부의 불법 파업에 금속노조가 가담해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합한 공헌이익에 더해 쌍용차가 파업에서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18억 8,200만 원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해 33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지급한 18억여 원의 돈은 파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금 산정에서 이를 제외하라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대법원도 파업이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고 그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900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스파이크 가족들이 탄원서를 냈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을 뿐더러 다른 공범들과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선고 직후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의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아침 8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으로 중국과 외교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방중 일정에 나섰습니다. 도종환, 박정 등 민주당 의원 7명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티베트 자치구의 초청을 받고 오늘 오전 베이징으로 출국했습니다. 박 의원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사드 사태로 한한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2달여 전 중국 정부의 방중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방중 일정과 관련해 중국 정부 측으로부터 기본적인 항공료와 일부 체류비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김태년, 홍익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 12일 베이징으로 출국해 중국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뇌물성 외유이자 중국의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는 일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 비용을 중국 측이 댄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비용이 얼마이고 왜 중국이 부담하는지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이는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기현 대표 발언, 민주당 박정 의원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민주당 의원 5명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와중에 오늘 7명이 추가로 방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비용을 중국이 댄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 외유 한번 하려고 중국 돈을 받고 나라 팔아먹는 짓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우호적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는 정치적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만나고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일정을 강행하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 2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정찰풍선 사태로 전격 연기했던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4개월 만에 재성사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링컨 장관이 오는 18일과 19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난다고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과 미중 관계는 물론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와 핵 미사일 프로그램 등 한반도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 안보회의가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회의에는 조태용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참석합니다. 안보실장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국제 문제 대응, 한미일 3국 사이 협력 방향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집니다. 조태용 실장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고 국제 정세도 매우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자 간 협의와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북한이 잘못해서 우리가 피해를 봤으니 배상을 하라는 건데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얘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부분 기억할 만한 장면입니다. 2020년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파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상징과도 같은 걸 일방적으로 북한이 부순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 세금이 들어간 국유재산입니다.
폭파된 청사와 그 충격으로 부서진 건물까지 합하면 447억 원, 400원이 훨씬 넘죠. 이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이걸 북한이 물어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주장입니다. 북한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법률적으로 명백히 불법 행위이고 정부는 2023년 6월 16일부로 완성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재판하려면 상식적으로 피고가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노동당 관계자가 나올 리는 없겠죠. 일반 민사 때도 활용하는 이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판에서 이겼을 때 그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에 법원이 납북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지 한 단계가 더 남았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납북 피해자 가족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 이걸 대신 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재단은 북한 출판물이나 방송의 저작권료를 대신 받아서 송금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보면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이 되고 조심스럽게 승소까지 전망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건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 설명처럼 채권을 보전하는 효과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까지 여기에 담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시설을 현지 점검한 정부 시찰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 안전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어서 이를 방어하려는 국민의힘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20일에서 26일 시찰단 21명을 이끌고 후쿠시마 원전을 찾아 방사능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와 처리 후 오염수 측정 확인 시설인 K4 탱크, 오염수 이송 설비 등을 점검했습니다.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정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규제 움직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다음 달 초 일본을 찾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직접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리는 IAEA 보고서 내용을 감안해 방류 시기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하고 그다음에 객관성과 그다음에 과학적인 어떤 평가를 중심에 놓고 입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덕민 주일 한국 대사도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인 만큼 일본이 한국 국민에게 직접 안전성을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히려 오염수 방류 시 일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즉시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홍콩 등에 대해 노골적인 압박 의사를 밝혔습니다. 引き続き香港、マカオ両政府に対し、こうした我が国の立場に基づき、規制の撤廃を求めるとともに、さらなる規制の強化を行わないよう働きかけを強め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그러나 자국민인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어민들조차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어민들을 설득하는데도 진땀을 흘리는 상황에서 주변국들에 대한 수산물 수입 요구가 설득력을 갖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지난달까지 10번 연속으로 이어온 금리 인상 행진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연준은 현지 시각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금리를 현행 5에서 5.2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거의 모든 위원들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제시한 올해 목표 금리의 상단은 5.75%로 현행 5.25%보다 0.5%포인트 높아서 올해 4번 남은 FOMC 회의 중 2번에 걸쳐 0.25%포인트씩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취약 부문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꼽으며 잠재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서울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높은 경계심을 갖고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일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PF 관련 일부 부실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연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과 관련해서 정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최근 국내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매달 70만 원씩 5년 동안 적금을 부으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가 오늘 출시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유감입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라서 연령 제한에 걸립니다. 일단 이 청년 도약 계좌 짧게 요약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예,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 수준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고요. 그 은행 금리에 더해서 정부에서 그 본인 납입금의 3 내지 6%의 기여금을 부여하고 또 이 상품 자체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상품입니다. 기여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조금 예산으로 주는 해준다. 돈입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최종 금리 수준이 결정됐습니다. 최대 6%대로 최종 확정이 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시중은행 금리는 이제 최저 4.5에서 6%까지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일반 시중은행의 접근 금리가 평균적으로 한 3.6%쯤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은행들이 그 미래 세대인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 배려 차원에서 좀 높은 금리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적금을 넣을 때도 그렇고 대출을 받을 때도 그렇고 우대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게 좀 조건이 너무 까다롭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초반에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 기본 금리를 좀 올리고 우대금리를 좀 낮추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금리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해서 그 우대금리 조건을 청년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낮췄습니다. 혹시 그 우대금리 조건이 조금 달라졌습니까? 이전이랑? 예, 좀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그 급여이체 기준이라는 게 너무 많은 기간을 요구하지 않거나 기준이 줄어들거나 신용카드 사용이라면은 신용카드 사용 금액 수준이 좀 낮아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런 이게 말이 안 된다, 좀 이게 너무 높다. 신용카드를 쓰라고 하면서 저축을 하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은행의 그 예금 계좌를, 그러니까 월급 계좌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2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는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요즘 이제 현찰 사용을 잘 하지 않으니까요. 그 정도 생활비는 신용카드 쓸 수 있다. 그래서 조금 그게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절충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네. 최근 시중은행 일반 적금 금리랑 또 비교를 해봤을 때 6%라는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은행에서 주는 금리 최고 6%의 금리에다가 정부 기여금 거기다 비과세 혜택 이걸 다 합치면 그냥 본인이 일반 적금을 가입했을 때 로 기준으로 하면 한 7.7%에서 8.9%의 예금 상품에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 같고 거의 비슷한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7.7이나 8.9%를 줄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사실상 없는 거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아까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은행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좀 노력을 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은행이 손실을 볼 정도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은행 쪽에서는 손실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될 것인지 향후 금리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뭐 은행이 이익을 볼 수 있고 손실도 볼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은행들이 계산했을 때는 이익을 보긴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어렵고. 예. 그러면 은행들이 나름대로 좀 사회 공헌하는 걸 좀 결심을 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 6% 금리인데 또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은행을 가야 할까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그러니까 지방은행은 조금 다른데 예. 시중은행들은 이제 기본금리가 다 4.5% 맞춰져 있으니까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저희가 그래서 은행연합회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대금리 조건을 잘 달성할 수 있는 은행이 있으면 그 은행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금리 플러스 우대금리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기준은 똑같은데 우대금리 조건은 은행별로 다를 수가 있는 겁니까?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때는 청년 희망 적금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청년 희망 적금하고 차이는 청년 희망 적금이 2년짜리였고요. 이거는 이제 5년짜리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청년 희망 적금 이제 납입 한도가 월 50만 원이었는데 이건 70만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정부 지원도 희망 적금 이제 연 3% 정도 정부가 지원을 해줬는데 예산으로 이거는 이제 연 3에서 6%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기 때 희망 적금이 최대한 1,300만 원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다면 이건 뭐 5년이긴 하지만 최대 5천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네. 네. 그런데 만약 청년 희망 적금을 이미 들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이 새로운 계좌 도입을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 상품이 올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가입을 받고 내후년에도 가입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예. 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들은 희망적금이 이제 내년 2, 3월에 만기가 되거든요. 그 만기 이후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중복 예. 가입은 안 된다는 중복 말씀이시죠? 가입은 안 됩니다. 예. 이게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게 매일매일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정해져 있나 보네요, 날짜가. 예, 처음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신청자가 몰릴 걸 염려해서 오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년 끝자리가 3, 8인 사람들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5일 동안 오부제로 하고 다음 주 목금은 모두가 가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7월 달부터는 매월 첫 주 2주간 가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에 꼭 가입을 안 하셔도 다음 달에 또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도 되고 앱으로도 할 수 있고요. 거의 가도 되고 앱으로 할 수 있는데 앱으로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시연회를 한번 했는데 30초에서 1분 정도면 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흥행 여부도 궁금한데요. 오전까지 집계된 수치가 좀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12시 기준으로 해서 34,000명 정도가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오부제여가지고 조금 인원이 적은 건데 그래서 오늘 중으로 한 10에서 12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번 달 안에는 한 6, 70만 정도가 가입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3만 명이라고 해서 되게 많이 했네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많이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이게 그래도 희망적금하고 다른 거는 이게 소득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중위소득 180% 이하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희망적금처럼 이렇게 많이 가입되기는 쉽지 않은 상품입니다. 그 전체 대상은 어느 정도로 추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알기가 어렵고요. 그 나이대 청년이 한 47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득 기준하고 가구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저희가 그냥 추산으로 한 60% 정도 470만에 한 60% 정도 되지 않을까 대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소득 제한 말씀해 주시니까요. 궁금한 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뭐 작년에는 소득이 있었지만 올해 없을 수 있고 또 올해는 없지만 내년에도 있을 수 있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가입할 거면 작년 소득이 있으면 됩니다. 작년 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되고 만약에 내년에 가입하실 거면 올해 소득이 7,500만 원 이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품이 올해 끝나고 내년에 끝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 대상이 됐을 때 가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뭐 이직을 준비하거나 뭐 그럴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소득이 없어지는 경우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가입할 때만 기준이 되면 그 이후에는 소득 기준을 심사해서 정부 기여금은 예를 들면 소득이 너무 많아졌다거나 소득이 없어졌다거나 그럼 정부 기여금은 이제 차등이 있게 되는데 그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만기까지 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입을 한 번 하면 취소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본인이 해약하지 않는 한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금액적인 면에서도 최대 월 70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액도 뭐 유동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70만 원이니까 매달 70만 원씩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자유적립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입만 하고 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여력이 안 되면 한 푼도 안 내도 되고 여력이 되면 70만 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가입을 해놓고 5년이니까 5년 동안에 자기가 여력이 되는 달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안 넣고 많이 되는 달은 70만 원까지 넣고 여력이 안 되는 달은 뭐 1, 20만 원이라든지 뭐 1,000원만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 70만 원의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고정되는 건 아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번 금리가 정해지면 그대로 계속 쭉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 앞으로 1년 이내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발표된 금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이 금리는 3년간 고정금리가 유지가 되고 그 후에 2년은 변동금리가 되는데 네. 변동금리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예.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됩니다.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변동금리도 오를 것이고 그 금리가 내려가면 그것도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중도 해지 관해서도요. 예. 정부 기여금이나 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이런 게 사라지는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특별 중도 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도 없고 정부 기여금도 다시 회수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도 해지를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어느 정도 자기가 가입을 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돼서 예. 적금을 해약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걸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청년들이 그 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해약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특별 중도 해지 요건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뒀다든지 아니면 조금 긴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중도 해지가 되는데 그때는 정부 기여금도 받고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됩니다. 이게 5년 만기잖아요. 예. 굉장히 길다 이런 예. 부정적인 시각도 사실 많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지만 자기가 여력이 안 되면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 1년간 여력이 안 되면 1년간 안 놓고 있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이 길다고 해가지고 예. 그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꼭 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 없고 그래도 5년 정도는 돼야 유의미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을 5년으로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국정 과제 중에 하나기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좋은 상품을 내놓으신 건데 이걸 보면서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꼭 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새 뭐 저기 청년들한테 뭐 연끌이다, 코인이다 뭐 이런 것 유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그런 거 사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거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적금이니까 그냥 집어넣고 자기가 꾸준히 저축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유의미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 계좌를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청년 도약계좌, 예, 청년 도약계좌 관련해서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3만 명 정도 했다고 했나요? 3만 4천 명이 12시까지였고 예. 오늘 한 10만 명 넘을 것 네, 같습니다. 10만 예. 명 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재용 금융소비자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2달 전 터진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해당 종목 거래를 정지시키고 관련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취재인팩트 경제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어제 하한가 기록한 5 종목이 어떤 겁니까? 네, 코스피 종목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를 쳤습니다. 폭락 흐름이 감지된 건 어제 오전 11시 46분쯤입니다. 오전 내내 약세를 보이던 방림이 가격 제한폭인 30%까지 먼저 급락한 겁니다. 10분 뒤 동일금속이 하한가까지 떨어졌고 동일산업과 만호제강, 대한방직도 차례로 하한가에 진입했습니다. 30분 만에 5개 종목이 잇따라 폭락한 겁니다. 이들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치면서 시가총액 기준 5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2달 전 터졌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이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네, 5개 종목의 주가 움직임 때문에 그런 우려가 나온 건데요. 2, 3년에 걸쳐 꾸준히 오르던 주가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건데 이게 2달 전 주가 폭락 사태와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의 특성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기업 시가총액도 크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평가주로 분류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들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네요. 네, 2달 전 사태의 중심에는 차액 결제 거래 CFD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FD 계좌에서 대량 발생한 반대 매매로
증권사 한 곳에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와 주가가 폭락했었는데요. 이번에는 CFD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증권사를 포함해 여러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 물량이 나온 겁니다. 또 이들 종목의 신용 잔고율, 즉 빚을 내 투자한 비율도 5% 안팎에 그쳤습니다. 라더견 사태 당시 종목들이 10%대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하지만 주가 조작 연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요? 네, 이번 사태에 한 인터넷 카페가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가입자만 6천 명이 넘는 투자 카페인데요. 게시글을 보면 하한가 사태를 기록한 종목에 대한 분석이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 추천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폭락한 종목 가운데 일부는 지난해 12월에도 하한가로 떨어졌었습니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서로 투매에 나서다 보니 어이없는 폭락이 계속됐다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 YTN 취재진이 해당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운영자는 투자 카페에 본인도 이번 사태로 깡통 제자가 됐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한가 사태는 증권사의 반대 매매 때문에 생긴 거라며 주가 조작 세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 겁니다. 네,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상황이 일파만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 정지부터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부터 이 5개 종목에 대한 매매 거래를 무기한 정지했습니다. 또 동일금속과 방림, 만호제강 등 3개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는데요. 서둘러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겁니다. 이와 별개로 관련 조사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라더견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에 설치한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반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는 건데요. 의혹이 불거진 투자 카페를 포함해 다방면으로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사태 이전에 이미 금감원이 일부 종목의 문제를 인지했다고 전해지는데 얼마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고 알고도 사태를 막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의문점이 남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이영훈입니다. 라더견 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투자하도록 소개하고 권유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은행원 등 3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병원장 주모 씨와 은행원 김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병원장인 주 씨는 주로 주변 의사들에게 라 대표를 소개하면서 투자하도록 제안하는 등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현직 은행원 김 씨는 시세 조종 일당의 범죄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라 대표가 소유한 업체의 감사를 맡았던 김 씨는 영업이사로 시세 조종 범행에 관여하고 투자자와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승계한 호반건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계열사는 물론 하청업체까지 동원하는 소위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수도권 알짜 공공택지를 넘기거나 PF 대출, 무상 지급보증 등의 방식으로 두 아들 회사의 몸집을 불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남 김대현 씨의 회사 호반건설 주택이 호반건설보다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2018년 두 회사 합병으로 장남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대해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가 오면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결과를 떠나 고객과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더 엄격한 준법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답답한 피해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서로 돕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살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전세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내고 경기 화성시 동탄 오피스텔 계약을 맺었습니다. 집주인은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박모 씨. 전세 사기 혐의로 최근 구속됐습니다. 결국 김 씨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건지려면 소유권을 이전받으라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보증금이 통째로 묶여버려 결혼 계획도 미룬 채 다달이 나가는 대출이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또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8,4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자도 나가는 상태라서 이제 결혼도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 씨처럼 허망하게 사라진 재산을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피해자들이 민간 협동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축이 돼 직접 피해 복구에 나선 국내 첫 사례로 이미 20여 명이 가입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면 전세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시세의 90%로 설정돼 전체 피해 금액에는 못 미치지만 세입자만 구할 수 있으면 피해 복구도 그만큼 빨라집니다. 협동조합을 가입하게 되면은 제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게 되면 이제 전세 보증금을 저에게 이제 돌려주게 돼서 피해 복구가 일부라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임대 사업으로 수익이 나면 조합원들에게 분배해서 남은 피해액도 보전할 계획입니다. 시세 기준의 나머지 한 10% 정도를 출자금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에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략 평균 93% 정도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집주인이 구속되면 협동조합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는 길이 막히는 등 한계점도 뚜렷합니다. 때문에 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책으로 정착하려면 공공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해를 빨리 변제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을 해준다거나 지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협동조합의 담보물 등이 명확하게 있어야 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의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보외경입니다. 일명 532로 알려진 수컷 반달 가슴곰이 경북 상주에서 폐사했습니다. 민가에 나타나서 안전사고가 우려됐고 포획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달아나다가 익사한 걸로 추정됩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태어나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 가슴곰 KM53. 국내에서 태어난 53번째 수컷 반달 가슴곰이란 의미인데 532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이미 곰이 포화 상태인 지리산 적응에 실패한 532는 툭하면 지리산을 벗어나 문제가 됐습니다. 모두 3차례의 대탈출, 목적지는 지리산에서 90km 떨어진 경북 김천의 수도산이었습니다. 특히 3번째 이동에서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에 치여 왼쪽 앞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공단은 모니터링 권역을 넓히기로 하고 532를 수도산에 옮겨 방사했습니다. 하지만 덕유산, 가야산, 수도산, 만주지산, 더 나아가 충북 보은군 등지에서도 활동하며 여전히 탐험을 멈추지 않은 탓에 관계기관의 고민이 컸습니다. 특히 532는 작년과 재작년 반달 가슴곰이 일으킨 재산 피해 76건 가운데 68%인 52건을 일으켰고 지난달에는 충북 옥천군 한 농가에서 벌통 6개를 부순 뒤 꿀을 먹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532가 경북 상주시 민가와 경작지 인근에 출몰하며 피해가 우려됐습니다. 결국 공단은 마취총을 이용해 포획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도망치던 532가 계곡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직후 심폐소생술까지 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민가로의 접근 차단,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요소가 이제 작용이 돼서 저희가 이제 포획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죠. 심폐소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이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532가 폐사하면서 야생 서식 반달 가슴곰은 이제 86마리에서 85마리로 줄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기후 활동가들과 단체들 시위가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상주의 거장 모네 작품에 페인트를 칠하는 등 명화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스웨덴 국립박물관에서 두 여성이 손에 묻힌 붉은색 페인트를 작품에 문질렀습니다. 인상주의 거장 클로드 모네가 그린 화가의 지베르니 정원입니다. 작품에 보호 유리막이 있었지만 훼손 여부를 박물관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간호사와 간호학교 재학생은 현지 기후단체 소속 활동가들입니다. Situationen är akut. Pandemin var ingenting jämfört med klimatkollapsen. Det som kommer kan vi inte ens föreställa oss. Barn och äldre dör först.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단체 소속 여성 2명이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들어가 1,200억 원짜리 고흐의 그림 해바라기에 토마토 수프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은 그림이 생명과 식량, 지구 환경보다 더 소중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보나파르테 궁전 미술관에선
고흐에 씨 뿌리는 사람의 야채 수프가 뿌려졌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에도 케이크 그림이 던져졌습니다. 명화 테러 등 과격해진 환경단체 시위에 영국 정부는 지난해 가을 강력한 처벌법을 마련했고 독일 정부는 시위 방식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andere Wege gibt, in denen man seine Meinung auch ausdrücken kann und vielleicht könnte ein bisschen Kreativität nutzen. 하지만 유럽 환경단체들이 우려와 비난에도 지난달 말 출근길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최근 명화 테러를 제기하면서 결국 고립의 길을 걸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유럽연합 EU가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게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 보고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EU는 구글에 대해 광고 사업 일부 매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EU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사업의 주요 부분에 대한 매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EU 집행위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대응할 거라며 EU의 조사가 광고 사업의 좁은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의회에서 인공지능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는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내놓으며 AI가 해를 끼칠 때 소비자들이 소송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초당적인 첫 AI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I 면책 조항 금지법으로 명명된 법안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가 생성형 AI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AI 챗봇 제작 업체들은 챗봇 답변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배우 임시완이 오징어 게임 시즌2 주연으로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넷플릭스 측은 확인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징어 게임 시즌2 캐스팅과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고 소속사 역시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는데요. 지난 2021년 9월 공개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가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게임에 도전하는 이야기로 넷플릭스는 오는 7월부터 시즌2 촬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해서 수어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청각장애인 수용자를 위해 TV 자막 등을 제공하고 진료할 때는 수화 언어 통역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습니다. 앞서 청각장애 2급인 진정인은 A교도소에 수감돼 치료받을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지만 그 밖의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소나기 구름이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강원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5mm 안팎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서울 등 내륙 곳곳에 5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안에 시간당 3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8도, 광주와 대전은 2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요.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폭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소나기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분들은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